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딸 하나 키우며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좀 살아. 선이라도 한번 봐.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리더군요. 그리고 결국 저는 선 자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딸이 그 자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인생 모음집은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올해 56입니다. 나이를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아직 젊으시네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말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는 둘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고 고개를 끄덕이는 건 동정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냥 저는 56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라는 숫자를 말할 때마다 저도 스스로 놀랍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처음 몇 년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슬퍼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딸 하나 키우며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 돌아오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대충 먹고 설거지는 미루고 불은 꺼진 채로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냥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떠났습니다. 병이 있었지만 그렇게 빠를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진단받고 8개월이었습니다. 딸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일을 쉬지 못했습니다. 일을 쉬면 당장 다음 달 병원비가 막막했으니까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병원 가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딸 밥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났고 남편은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오던 날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안 울었는데 딸 손을 잡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12년 전 일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자라는 존재를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딸 학원비 걱정하고 대학 등록금 걱정하고 월세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친구는 저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말이 직접적이고 때로는 너무 솔직해서 듣기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너도 좀 살아. 선이라도 한번 봐.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저한테 무슨 선이냐고 딸도 다 컸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진지한 얼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딸이 다 컸으니까 이제 내 차례라고요. 저는 그 말에 그냥 웃었습니다. 대꾸하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할수록 더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외로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1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뭔가가 조금 달라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선자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결정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딸은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딸이 늦게 퇴근해서
지쳐 보이는 얼굴로 집에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자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일은 지금도 생각하면 손이 떨립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그날 하루에 전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선자리 날짜가 잡힌 건 제가 결심하고 나서 일주일 뒤였습니다. 친구가 워낙 발이 넓은 사람이라 연락을 받고 며칠도 안 돼서 상대 정보가 왔습니다. 60살 퇴직한 교장 선생님, 슬아의 자녀 둘, 사별로 혼자 지낸 지 5년째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전화로 설명하면서 조건은 진짜 괜찮아. 사람도 점잖다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나가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상대 사진도 받았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안경,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인상이 날카롭지 않고 전체적으로 온화해 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이 얼굴에서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거슬리지 않으면 일단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법이니까요.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로 정했습니다. 너무 멀면 번거롭고 너무 가까우면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신경 쓰이는데 마침 친구가 괜찮은 곳을 골라줬습니다. 조용하고 테이블 간격이 넓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설렘보다는 긴장이 더 컸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나가는 자리였으니까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 남편 이야기는 꺼내는 게 맞는지, 딸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차피 첫 만남인데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요. 그날 밤 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딸은 그때 직장을 다닌 지 3년 차였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야근이 잦아서 항상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다가 딸이 들어오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낼까 생각했는데 막상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선자리 간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먼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냐고요? 저는 그냥 입맛이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딸은 별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말할까 말까? 말하면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결국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번 만나보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별것 아닌 만남일 수도 있으니까요. 잘 안 되면 그냥 없던 일로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딸한테 미리 말했다가 마음만 복잡해지는 것보다 조용히 다녀오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가 시계를 보면 새벽 1시, 2시였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남편 생각도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괜찮지 않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딸도 다 컸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지, 어색함이라고 해야 할지 딱 잘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밤새 가슴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잠든 건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음날 약속은 오후 2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저는 한참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56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도 있고 머리카락도 반쯤 샜고 젊을 때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이 얼굴로 12년을 버텼으니까요. 이 얼굴로 딸을 키웠으니까요.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차려입으면 어색하고 너무 편한 옷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1시간 넘게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단정한 남색 블라우스에 베이지 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오래된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했던 옷이라 보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를 마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딸 방문을 한번 봤습니다. 딸은 그날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실수였는지 아니면 결국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도 저는 잘 모릅니다. 카페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봄날 오후가 제 인생에서 다시는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건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일부러 일찍 갔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조금 더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이 비어 있어서 그쪽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적당히 들어오고 바깥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메뉴판을 펼쳤다가 덮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확히 2시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안경, 단정한 남색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걸음걸이가 천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카페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앉으면서 날씨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봄이 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지만 그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요. 음료를 주문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잘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30년 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요즘 아이들 이야기, 퇴직하고 나서 달라진 생활 이야기를 편안하게 풀어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밥 한 끼 정도는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 정도면 충분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힐끗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딸은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이었습니다. 주말 아침에 집에서 늦잠 자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도 대충 묶은 채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눈은 카페 안을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이 다 스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왜 온 거지? 설마 이러려고 온 건 아니겠지? 말려야 하나?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딸은 제 옆에 서더니 상대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 여기까지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카페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운터 안에 있던 직원도 이쪽을 봤습니다. 상대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딸을 봤다가 저를 봤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가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했고 무서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딸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딸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창피함과 당혹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딸이 왜 저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처음 나온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용기를 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딸이 이렇게 끝내버린 겁니다. 상대 남자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당황한 것인지, 불쾌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그때 정확히 읽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표정이 굉장히 의미심장했는데 그 순간에는 저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는 저와 딸만 남았습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단호하던 표정이 어느새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딸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26년 키운 엄마로서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생각보다 화가 더 앞섰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카페를 나왔습니다. 봄 햇살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게 더 얄미웠습니다. 딸은 제 뒤를 따라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딸을 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내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말이 없었습니다. 나란히 걷고 있었지만 서로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류장에 버스가 들어오자 저는 그냥 올라탔습니다. 딸도 따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 아래 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아이들이 뛰고 카페 테라스에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복잡한데 바깥은 너무 멀쩡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선자리가 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용기를 냈던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딸이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한마디라도 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엄마 그 사람 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아니면 그냥 나같이 가도 되냐고, 그 한마디만 있었어도 달랐을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그렇게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서럽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56입니다. 1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딸 뒷바라지에 내 인생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저였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너 내가 창피한 줄 알았냐고 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봤다고, 카페 직원도 봤고, 옆 테이블 사람들도 다 봤다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냐고 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화를 돋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유라도 말해야 하지 않냐고요. 딸은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건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딸이라고 뭘 더 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뭘 모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딸이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했습니다. 딸은 보통 말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딸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추는 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조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낮추고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제대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을 안다고요. 퇴직한 교장 선생님을 딸이 어떻게 안다는 건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 사람을 알 이유가 없었습니다. 딸이 다녔던 학교 교장도 아니었고 딸이 살던 동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딸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건지 울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 뭔가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면 벌써 5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느꼈던 창피함도, 억울함도, 분노도 전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감정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길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딸도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딸이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말을 시작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꺼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끼어들거나 질문을 던지면 딸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듣기로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말이 느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고르듯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딸에게 얼마나 꺼내기 어려운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딸은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과외를 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딸 등록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용돈을 벌겠다고 해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딸이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직 과외인지 어디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알아서 잘하겠거니 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딸이 과외를 맡은 집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있는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선배 소개로 연결됐고 시급도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도 말을 잘 들었고 어머니도 친절했습니다. 딸은 그 집에 가는 게 나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 아버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과외를 하러 가면 거실에 잠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외출 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딸은 그 사람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과외 시간에 자꾸 거실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 척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거실에 있다고 해서 과외를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딸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과를 다니냐, 전공이 뭐냐, 학교 생활은 어떠냐. 딸은 불편했지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있냐? 주말에는 뭘 하냐? 사는 곳이 어디냐? 딸은 그런 질문들이 불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집 아이 과외를 계속해야 했고 시급을 포기하기도 아까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중년 남자가 과외 선생한테 말 거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냐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집 어머니가 외출 중이었습니다. 딸은 아이와 과외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조금 마신 상태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 옆에 너무 가까이 서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딸이 그 말을 하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그 짧은 침묵 동안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서 있는 거리가, 눈빛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날 바로 짐을 챙겨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문자가 몇 번 왔는데 왜 연락이 없냐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읽고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은 그 일을 그렇게 덮어뒀습니다. 저는 딸한테 왜 그때 말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때 저는 일을 2개씩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너무 지쳐 보였다고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까지 얹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20살짜리였습니다. 20살짜리가 혼자 그걸 감당하면서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말을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선자리에 나간다는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자다가 엄마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분이 딸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오늘 선자리에 나갔다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름만 들으면 모를 수도 있었는데 친구분이 상대 남자 이름을 말해줬고 딸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바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걸요. 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옷을 입고 뛰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카페 이름을 물어봐서 지도 앱을 켜고 뛰다시피 왔다고 했습니다. 오는 내내 제발 아직 거기 있어달라고, 제발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 얘기를 다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남자에 대한 분노, 딸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충격, 딸이 5년 넘게 혼자 그걸 안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딸을 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라고요. 그 말이 너무나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담담한 게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이 오늘 카페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를요. 5년 전 기억을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딸을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딸을 먼저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딸은 지쳐 보였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안고 있던 이야기를 꺼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딸한테 들어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그 단정한 차림새, 조용한 목소리, 온화해 보이던 인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위에 딸의 이야기가 겹쳐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20살짜리 과외 선생한테 너무 가까이 서던 남자, 아가씨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던 남자, 그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밤에 그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딸한테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딸한테만 그랬던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적이 있는 건지.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한밤중에 누구한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자리를 연결해준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어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상대 남자한테 연락이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었습니다. 딸이 그 남자를 안다는 것, 과외를 한 적이 있다는 것,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만 말했습니다. 친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를 소개해준 사람이 자기 남편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괜찮다고 해서 연결한 거라고 했습니다. 친구도 그 남자에 대해 깊이 아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믿고 나간 자리였는데 알고 보니 제대로 검증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 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나쁜 의도로 소개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을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남자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딸한테 들어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흔한 이름이 아니어서 검색 결과가 금방 나왔습니다. 교장 시절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 사진, 졸업식 사진, 교육청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 남자는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과 악수하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딸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사진만 보면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딸은 밥을 먹지 않았는지 얼굴이 해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밥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밥을 먹다가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딸이 잠깐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화 많이 났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처음에는 났습니다. 카페에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는 분명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화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었습니다. 화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딸한테 향하던 화가 그 남자한테로 전부 옮겨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딸한테 화 안 난다고 했습니다. 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카페에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딸을 못 알아본 것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딸한테 과외를 받던 아이의 선생님이었으니까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기억하면서도 모른 척한 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기억도 못할 만큼 딸이 그 사람한테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다는 것이요. 딸은 5년 넘게 그 기억을 안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게요.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돌아간다는 게 새삼스럽게 화가 났습니다. 딸이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멈추더니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 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은 잠깐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과외를 그만두고 나서 한참 뒤에 그 과외를 소개해준 선배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선배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딸한테 과외를 맡기기 전에 다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갑자기 과외를 그만뒀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만뒀다는 말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남자는 상습적이었던 겁니다. 점잖은 얼굴을 하고 교장 선생님이라는 직함을 달고 선자리에 나와 멀쩡하게 차를 마시면서 저는 그제야 딸이 카페에서 그 자리를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린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딸은 저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키려고 한 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다음 피해자가 자기 엄마가 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 단단한 게 마음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출근했고 딸은 회사에 갔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밥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에는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딸의 이야기가 자꾸 반복됐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더 심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스스로와 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덮어두고 싶었습니다. 딸도 이미 5년 전에 혼자 정리한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꺼내봐야 딸만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상처를 건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덮어두는 게 때로는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안 됐습니다. 딸 이전에도 피해를 본 학생이 있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도 어디선가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퇴직한 교장이라는 번듯한 타이틀을 달고 선자리에 나와 점잖은 척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냐고요. 저는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딸이 저를 똑바로 보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냐고요.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하면 딸이 또 짐을 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이미 5년 동안 혼자 짐을 졌습니다. 저는 그 짐을 더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괜찮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딸 표정을 읽었는데 어느새 딸이 제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생각이 좀 많다고 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때문에 엄마 힘들어지는 거 나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 이야기를 꺼낸 건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엄마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이 그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딸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빠 없이 크는 게 미안했고, 넉넉하게 못해주는 게 미안했고, 항상 지쳐있는 엄마 얼굴만 보여줘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보다 더 어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에 혼자 그 일을 감당하면서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을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 때문에 제가 흔들리면 그건 그 남자가 이기는 겁니다. 딸이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것처럼 저도 이걸 버텨내야 했습니다. 버텨내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한테 물었습니다. 그 과외를 소개해준 선배, 지금도 연락이 되냐고요. 딸은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저는 딸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딸이 저를 한참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배와 통화가 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딸이 그 선배한테 연락을 했고 선배는 통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는 처음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고 자기도 직접 겪은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딸보다 먼저 그 집에서 과외를 했던 학생이 왜 그만뒀는지 아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선배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 학생이 직접 자기한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집 아버지가 자꾸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을 했다고요. 어깨를 짚거나 지나치면서 등을 건드리거나 하는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학생이 너무 불편해서 그만뒀는데 당시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말해봤자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이후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멀쩡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노는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며칠 전 분노는 뜨겁고 어지러웠습니다. 이번 분노는 차가웠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이 싫지 않았습니다. 딸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그냥 덮어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혼자 5년을 버텼으면
이제는 엄마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고개 끄덕임이 딸의 동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허락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것을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이요. 저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한 일이 그냥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 딸이 혼자 그 기억을 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56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먼저 혼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나섰다가 잘못되면 딸만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나면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검색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법률 용어도 낯설었고 절차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찾아보다가 여성 법률 지원 관련 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적어뒀습니다. 전화하기까지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걸 남한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딸 이야기를 남한테 꺼내는 게 딸한테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기 전에 딸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딸이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 게 고맙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사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사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딸이 직접 진술할 의향이 있는지, 당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상담사는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라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고 시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이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상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법적 처리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관련 기관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 유사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당장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을 위한 기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중을 위한 기록. 지금 당장 그 남자를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일을 한다면 그때 이 기록이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사한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한테 상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에 실망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딸한테 물었습니다. 진술서를 써볼 수 있겠냐고요. 딸이 기억하는 것들을 글로 남겨보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딸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싫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그 기억을 꺼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딸한테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딸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보겠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결심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 손을 한번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방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방 불이 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종이 몇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날짜, 장소, 있었던 일들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글씨는 평소보다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쓴 내용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계절과 상황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다는 게요. 딸이 5년 동안 이걸 안고 살았다는 게요.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봉투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또 다른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혼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도 몰랐고 절차도 몰랐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게 더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 있는 법률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예약 없이 갔는데도 담당자가 시간을 내줬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서 딸이 쓴 진술서를 보여줬습니다. 담당자는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기록을 남기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유사 피해자가 더 있다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선배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딸 이전에도 피해를 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학생도 딸처럼 혼자 그 기억을 안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한테 그 학생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선배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며칠 동안 기다리면서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찾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 선배를 통해 수소문한 끝에 그 학생과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학생이라고 했지만 이미 사회인이었습니다. 딸보다 2살 위였으니 그때는 22살이었고 지금은 30이 다 된 나이였습니다. 딸이 그 사람과 먼저 연락을 했고 사정을 설명했고 그 사람이 만남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한테 물었습니다. 그 사람 괜찮대냐고요. 딸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놀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일인 줄 알았는데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나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만남은 주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갔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어색하다는 느낌보다 묘하게 먹먹한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오랫동안 혼자 무언가를 안고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문을 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딸 엄마라고 이 자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연락을 받고 나서 며칠을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꺼내기 싫은 기억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덮어두고 살았는데
다시 꺼내면 또 힘들어질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거라고 했습니다. 힘든데도 나와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덮어두는 게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았고 말했다가 오히려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같은 일을 겪고 같은 이유로 혼자 삼키고 살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딸보다 먼저 그 집에서 과외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면서 그 집 아버지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겪은 것과 비슷했습니다. 불필요하게 가까이 서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혼자 있을 때를 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지나치면서 어깨를 잡은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바로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때 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는지 지금도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간 게 지금도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말을 못한 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든 분위기,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게 만드는 세상이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딸도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셋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딸이 써준 진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률센터에 다녀온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장 법적으로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남기는 것, 피해 사실을 공식적인 곳에 접수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진술이 합쳐지면 혼자일 때보다 훨씬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참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딸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카페 안에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삼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짧았지만 얼마나 무거운 결심인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딸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셋이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세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그 사람이 딸한테 말했습니다.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딸이 연락 안 했으면 평생 그냥 덮어두고 살 뻔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웃으면서 자기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훨씬 일찍 서로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랬다면 8년을 혼자 삼키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딸이 제 옆을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움직여줘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딸이 카페에서 먼저 움직였고 그게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그날 선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딸 손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자리가 있던 그날도 봄이었는데 그날과 지금이 같은 계절이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봄은 차갑게 느껴졌는데 지금의 봄은 조금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이미 무언가는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딸이 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된 거라는 것을요. 다음 주에 법률센터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셋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법률센터에 간 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딸과 그 사람은 처음에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가는 길에 조금씩 말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한테 기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법률센터 담당자는 이번에도 차분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딸이 쓴 것과 그 사람이 새로 작성해온 것을 나란히 놓고 읽었습니다. 담당자는 한참 동안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두 건의 피해 사실이 시간적으로 이어지고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사안이 아닌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기관에 공식 신고를 접수하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딸과 그 사람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담당자한테 말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복잡하고 낯선 내용이었지만 저는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물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56이 되도록 살면서 그것 하나는 배웠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 오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막상 와보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웃는 걸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신고 접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서류를 보완하고 진술을 정리하고 담당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딸이 힘들어 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계속 꺼내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두 사람한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속도로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혼자 삼켰던 것을 꺼내는 것, 그게 이미 용기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남편 잃고 나서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무엇이 가득 찼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불도 안 켰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이렇게 있고 싶었다고 했죠. 딸이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둘이 어두운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가 미안하냐고 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용기 낸 선자리를 자기가 망쳐버린 것 같아서, 엄마 행복해지는 거 막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복. 그 선자리가 저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점잖은 얼굴 뒤에 그런 걸 숨기고 있던 사람이요. 딸이 그 자리를 끊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그날 카페에 나타난 건 선자리를 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켜준 거였습니다.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딸이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행복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행복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의 행복, 딸이 어렸을 때의 행복, 그런 행복들이 다 지나가 버린 다음에 남는 게 행복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딸이 5년 동안 혼자 삼켰던 것을 이제 함께 꺼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함께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이 아이가 있다는 것, 이 아이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어두운 거실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냐고요.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컸다고, 당신 딸이 참 대단한 아이라고 그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울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딸도 웃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둘이 울다가 웃었습니다. 우스운 상황이었지만 전혀 우습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딸이 일어났습니다. 불 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불이 켜지자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했습니다. 딸이 주방으로 가서 물 2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딸이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밥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냉장고를 열고 있는 것들을 꺼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은 반찬이랑 밥이었습니다. 그걸 데워서 둘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이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밥 생각이 납니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남은 반찬이랑 데운 밥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맛있는 밥이 없었습니다. 딸이 맞은편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56입니다. 1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용기를 낸 선자리는 딸이 끊어버렸습니다. 그 남자와의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 모릅니다. 세상이 제 편을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법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딸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 아이가 5년 동안 혼자 안고 있던 걸 이제 같이 안고 있으니까요. 56의 엄마와 26의 딸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란히 걷고 있으니까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자리 같은 건 다시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삶이, 지금 이 아이가 옆에 있는 것이 이미 충분하니까요. 딸이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들고 일어서다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맛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맛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남편이랑 닮았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오늘도 딸이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입니다. 저는 밥을 짓고 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현관에서 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밥 다 됐다고 할 겁니다. 딸은 손 씻고 온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